네,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일 만에 경제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억측을 잠재웠습니다. 한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운명이 사실상 신임 원내대표 손으로 넘어가면서 물밑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언론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소식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말 그대로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그동안 파악했던 동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정보력에 대한 좀 신뢰도가 높아지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엄청 높아졌을 것 같아요. 앵커님도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저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설들이 분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중병설에서 심지어는 사망설, 더 나아가서는 뭐 사망 선언까지 했어요. 예. 여기에다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좀 뉘앙스를 깔면서 상당히 좀 판단하기 어려운 확실하게 그런, 말은 또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예의주시하겠다. 그래서 마치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저를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도 판단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정부는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그리고 국방장관 일관되게 특이 동향이 없다. 이 얘기는 전혀 김정은 뭐 와병설 또 사망설 이런 건 다 가짜 뉴스다라는 네.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청와대까지 나서서 계속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심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한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인해서 우리 정부의 정보력 상당히 신뢰할 만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감이 높아졌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네.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사태 때 초기에 왜 중국 통제를 안 했느냐, 봉쇄를 안 했느냐 가지고 공격을 많이 했지만은 예.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코로나19 방역 또 치료 굉장히 대응 잘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이 사건까지 겹침으로 인해서 정부의 신뢰도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가 넘는 고공행진 계속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까지 이제 겹쳐지니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60% 이상의 고공 지지율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말을 정말 뜨겁게 달구다가 예. 산불 사건으로 잠시 소강 상태 들었다가 또다시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팩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이 안 좋은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뭐 유전적으로 고혈압, 당뇨, 뇌혈관 이런 질환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걷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상당히 불편하게 이렇게 걷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팩트는 인포데믹해서 사실이 지금 상당하게 지금 전파된 것은 사망설까지 나온 것이 상당히 이제 문제인데 네. 이것은 물론 북한의 폐쇄 사회와 우리 개방 사회의 어떤 체제의 차이라고 봅니다. 폐쇄 사회에서 정치 선전, 프로파간다라고 하는데 이런 선전은 여러 가지 집권층에서 일정 부분 기획한 대로 전파가 되고 네. 다만 우리는 지금 언론의 자유 그리고 표현의 자유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경쟁 사회의 어떤 다원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다시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사실화되고 훨씬 더 부풀려지고 그리고 언론의 어떤 뭐 경쟁 과정에서 특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최근에 탈북민 네트워크라든가 보수 유튜버 등에 상당히 이것을 악셀레이트 하면서 훨씬 강한 톤으로서 이것을 부풀리다 보니까 결국은 아프다 하다가 결국은 이것이 사망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 체제의 차이지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것들을 보도하는 것들도 이분들이 100% 심증이 아니고 이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추측성 보도를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우리의 어떤 다른 언론 환경이 이렇게 부풀렸다고 보는데 물론 대북 정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분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유튜버라든가 탈북민 네트워크라든가 언론인들도 마찬가지로 분당과 관련해서 북한의 체제와 관련 상당히 이런 것들은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일정 부분 얘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한테 그리고 정보기관이라든가 언론기관한테 풀 것은 풀어주고 해야만 이런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사실 이 태영호 당선인과 지성호 당선인이
혼란을 더 부추긴 모양새가 됐습니다. 뭐 99% 확신한다, 이 사망에 대해서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런 인포데믹 현상을 더 가열시켰다고 봐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지성호 당선인 같은 경우 너무 잘못했어요. 그분은 뭐 99% 사망 확신한다. 예. 이번 주말이면 사망을 발표하다가 바로 하루 전이었죠. 네,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이분들 이런 태도 이제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분들 더 이상 단순한 탈북민 개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당선인이거든요. 네. 사회 지도층이거든요. 그런 분들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국민 대중에게 마구 전파했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정부 당국에서 아니다. 특이 동향 없다라고 했는데도 정부의 공식 발표를 정면으로 부정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 이제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는 CNN하고 인터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마치 태영호 그분에 따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중병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중병설이 퍼졌고 또 이 외신이 다시 또 내신으로 연결되면서 네. 보수 유튜브화 가면서 가짜 뉴스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말 그대로 인포데믹 예. 전 세계로 확산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회에 일으킨 그 혼란, 불안 그리고 이에 대한 그 비용 이런 거는 막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잘못된 건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까지도 사과를 명쾌하게 안 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공인으로서 잘못된 태도다. 지금이라도 잘못했으면 깨끗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태국민 미래통합당 단선인은 분석이 빗나갔다며 오르는 인정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뇌졸중 당시 차량 다시 등장을 했다. 이 점을 다시 들어서 건강 관련된 의구심을 좀 거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건강 관련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은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전적인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뇌혈관 이런 진화는 타고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의구심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팩트고 그 뒤에 있는 차량 등장도 마찬가지로 최고 지도자가 어떤 몸에 이상이 있으면 네. 당연히 경호라든가 그리고 측근 그룹에서 이거에 대해 대비하는 차량, 뭐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은 기본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태영호 당선자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변명 아닌 변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북한에서 과거에 김일성 주석 사망이라든가 김정일 위원장 사망 때 며칠 사이로 바로 발표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20일 동안 만약에 뭐 북한 체제의 새로운 2인자 그룹을 다시 등장시키는 준비를 위해서 발표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저는 이제 그동안의 어떤 행적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태영호 당선자가 국민들한테 그리고 지금은 탈북민을 떠나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당선자 네. 신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 상당히 진중하게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국회에 가면은 여러 가지 정보적인 것을 정부와 공유할 수 있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미세한 실수 같은 것은 뭐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본인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예. 태영호, 지성호 이 두 당선인은 남한 사회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개방 사회, 폐쇄 사회 얘기했는데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하고 공산주의 사회의 그 차이점을 아직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자유민주주의 남한 사회에서는 이 신용 그리고 언론 진짜 뉴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공정한 여론이 형성이 되고 또 공정한 여론을 통해서 사회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거기에 네. 비해서 이제 북한의 공산 사회라는 거는 정권이 통제하고 언론을 왜곡하고 또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선동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이 상당히 체질화돼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가짜 뉴스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책임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게 네. 태영호
당선인 같은 경우 해명을 내놨는데 거기 보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걸 가지고 분석을 해서 중병설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면 예.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이러이렇더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한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거고 이렇게 되면 이분들이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공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양치기 소년이 돼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어떤 말 해도 앞으로 공신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다만 이분들이 앞으로 공신력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공인으로서 활동하려면 딱 하나가 남아있는 거죠. 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다시 신뢰를 회복하는 건데 계속해서 지금 꼬리표를 달고 있어요. 시간을 더 두고 보자. 뭔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 그렇게 따지면 누구나 다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태영호, 지성호 이 두 당선인의 가짜뉴스 발언이 이분들의 신뢰도 실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통합당의 신뢰도 실추까지 이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예. 보수가 사실상 괴멸돼 가지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패함으로 인해서 제2의 탄핵을 당했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분의 이런 발언은 앞으로 통합당이 회복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뭐 외통위나 안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할 경우가 좀 우려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본인들의 장기 있는 곳으로 상임위를 배정을 하기 때문에 외통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가서 지금 같은 이런 추측에 근거한 것을 국회의원으로서는 물론 국회 내에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은 없지만 그러나 이제 국민을 이끌어가는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북한의 어떤 실상에 대해서 물론 정부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그 내부에서 일어난 특히 김정은의 어떤 신병과 관련해서 일어난 것을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예.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측으로 얘기를 하지만 공인들, 특히 국회의원들이 추측으로 얘기를 하는 것도 일반 국민들은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면 100% 사실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특히 상임위 같은 경우도 외통위로 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쪽으로 가야만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회에서의 입법 활동 이런 것들을 탈북민들을 위해서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외통위로 저는 이제 배치를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외통위에 대해서 활동할 때 그런 본인들의 책임 의식 이런 것들은 지금의 어떤 당선자 신분 그리고 과거에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의식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앞으로 추측으로 얘기하지 말고 무게감 있게 금배지의 무게를 좀 느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 오는 7일로 예정이 된 민주당 21대 국회 첫 원내대표 경선. 자, 4선의 김태년, 정성호 의원, 3선의 전해철 의원, 3파전 구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 입법 추진력이 막강해진 만큼 국무총리급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초선 의원 표심이 좀 변수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초선이 68명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68명이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예. 라는 부분이 당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크게 보면은 지금 친문 대 비문의 그런 대결 구도거든요. 친문의 김태년, 전해철, 그리고 비문의 정성호 예. 이런 구도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친문 세력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이 코로나19 위기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려면은 당정청에 안정된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친문이도 좀 적임자가 아니겠는가라는 여론이 지금 형성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번에 68명의 당선인들을 보면은 네. 청와대 출신들이 한 20명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친문 쪽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만은 친문이 정확하게 표가 갈리면은 비문이 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비문에서 당선되기는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경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사실 김종인 비대위의 운명이 이 새 원내대표 사령탑에게 넘어가게 됐거든요. 네. 이제 이 원내대표 선출이 이 김종인 비대위의 찬반 양론으로 가는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이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라고 해야 되겠죠. 네. 선거 말미에 총괄선대본부장도 했고 과거에 뭐 한나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민주당 선대위원장까지 했기 때문에 좌우를 넘나드는 그야말로 우리 정치의 어떤 산파역을 저는 맡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 굴욕적인 그런 지금 모습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원내대표가 뭐 여러 가지에서 불발에 그쳐서 네. 이제는 새로운 원내대표로 선거로 이후로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연 보수 정당이 지금 4번, 5번 참패한데 과연 이 정당으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당선된 분들이 대표를 맡아서 내부 자각론에서 보수당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 그럴 만한 어떤 정치적인 캐릭터라든가 쇼맨십이라든가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저는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외부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당을 완전히 뒤엎는 창조적 파괴를 해야만이 보수 정당인 미래통합당이 살아날 길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뭐 다양한 외부인들이 있지만 저는 김종인 위원장 카드만큼 네. 매력적인 카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이런 것들이 이제 부결도 아니고 결정이 안 돼가지고 다음 원내대표 선거 이후로 넘겼기 때문에 결국은 뭐 선택이 없으면 그냥 비대위원장 카드가 그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최고위원들도 있고 다선급 의원들하고 홍준표 뭐 지금 탈당자고 예. 당선자지만 대선 주자급이 이것이 이제 반대하는 것이 40대 기술론을 내세웠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누구를 목표로 두고 비대위원을 한다는 그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여기에 이제 옹립이 된다면 40대 기술은 그런 걸 떠나서 보수 정당을 민주당, 진보 정당과 맞설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정당의 쥐표인데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평등적 가치를 가지고 간다면 보수 정당은 자유적 가치를 가지고 가야만이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가 같이 갈 때만이 가장 우수한 정치 체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으로 보수 정당을 다시 세우는 데만 비대위원장이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1년 뒤에 대선 전국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의 새로운 시스템에 맡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뭐 판단을 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사선이 되는 이명수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을 했고 또 당 안팎에서 여러 후보군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하마평 어떤 분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나요? 하마평은 뭐 예. 말씀하신 대로 3선, 4선, 5선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5선에서는 뭐 조경태, 주호영, 서병수 그리고 이제 4선에서는 뭐 김기현,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명수, 그리고 권영세, 그리고 3선에서는 뭐 조혜진, 그리고 하태경, 유이동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는데 지금 누가 되느냐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본질은 과연 김종인 비대위를 구성하느냐, 아니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안 가고 조기 전당대회로 가느냐 예. 이 선택의 문제거든요. 지금 굉장히 통합당의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벌써 총선에서 참패한 지 2주가 넘었거든요. 예. 그러면은 권한대행, 심재철 권한대행선에서 뭔가 위기수습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위기수습책을 지금 결론을 못 냈지 않습니까? 당 내분 때문에. 예. 그래서 차기 원내지도부로 넘겼지 않습니까? 그럼 차기 원내지도부가 선택할 카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요.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예. 또 하나는 김종인 비대위를 안 받으면 말씀드린 대로 조기 전대로 갈 거냐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해도 당 내부는 더 심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김종인 비대위를 선택을 하자. 예. 라는 결론을 내렸을 경우에 상임 정국위를 또 거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후보가 사실상 요구하고 있는 임기를 최소한 내년 3월까지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새 원내 지도부가 김종인 비대위 카드를 가지고 상임정국위에 올렸는데 거기서 부결된다. 그러면 완전히 혼란으로 가는 거죠. 예. 그럼 두 번째, 조기 전당대회 파가 이번에 새 원내 지도부에 올라섰다 해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계속 반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가 와도 통합당은 혼란으로 간다. 그러다 보면은 4년 전 20대 총선의 대자비가 우려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20대 총선 때 참패를 해가지고 비대위를 구성을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상임정국위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당대회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부 분열이 되고 탄핵이 되고 결국은 대선 참패로 끝났거든요. 예. 그러면은 안타깝게도 이번에도 똑같은 그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그 지금 당선자 분포를 보면은 이제 영남권이 한 66%, 56석입니다. 그래서 영남권이 통합당 같은 경우는 영남 정당이라는 인식이 상당히 강하고 수도권이 11명 정도밖에 안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것은 서울, 경기, 그다음에 충청 이렇게 해서 영남권을 제외한 분포가 11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3선급 이상이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통합당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TK 정서는 아직도 정권 심판의 그런 경향이 상당히 민심이 상당히 살아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우면서 보수 정당의 새로운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수도권이라든가 충청권에서 원내대표를 맡는 것이 이제 좋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권영세 용산 뭐 예. 사선 있고 잠시만요, 그리고, 교수님. 정치와 관련된 뉴스 대담이 있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